자, 요번에 살펴볼 것은 나치당의 정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나치당 정책가 중에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인종 정책인데 요거는 뒤에 따로 이제 빼 가지고 이제 보기도 하고요. 요 나머지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나치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조직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죠. 그래서 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가 좀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뇌대학이 제일 좋은 세뇌시키기 제일 좋은 어 애들이죠. 그래서 이제 나치는 청소년 조직을 통해서 나치 이념을 확장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나치당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그 이탈리아 파시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탈리아 파시즘의 단체는 청소년 중에 니톨리오 이탈리아 청년단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나치의 그 청소년 조직이 히틀러 유게트라는 조직이 있어요. 유게트.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각자 보시고 시트 유게트는 1936년 12월 시트 유게법이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제정된 조직인데 자 내용을 보면 "우리의 지도자를 상징하는 이 피해 깃발 앞에서 나는 조국의 구원자인 아돌프 히틀러에게 나의 모든 힘을 바칠 것을 맹세합니다." 잠깐만요. 아 자동차 얘기. 예. 자 하여튼 다시 하겠습니다. 예.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자 하여튼 그를 위해서 그 기꺼이 생명을 바치고자 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히틀러의 유게트가 인제 뭐냐면 관련된 내용들 좀 외워 두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 이거 쓰라고 나올 수 있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파시즘과 나치즘 체제에서 이탈리아와 독일 소년 소녀들의 10살 이전의 청소년 단체에서 소속됐고 이들은 강력한 계율 속에 군대식 생활을 통해서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했으며 사회주의자와 반전주의자를 저항해서 고발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소년과 소녀들 하는 건데 10대 소년들 애들이 성동하기가 좋아요. 애들이 이제 좀 세뇌시키기가 좋죠. 예에서 얘기하면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와 반전주의자 차단해기죠. 얘들 보면 중학교 애들 와 갖고 막 일러 바치는 애들 많잖아요. 자 하여튼 요런 것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제 그 노동 및 경제 정책을 좀 보겠습니다. 자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사회주의사를 옹호하면서 국가의 적극적인 간섭을 통제한다. 통제 경제죠. 그래서 시틀러의 정책도 기본적인 자본주의 정책이에요. 자본주의를 부정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자본주의에다가 미국식 계획 경제를 플러스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계획 경제를 통해서 독일 산업 발전과 실업자가 감소되고 생활의 상상과 안전을 제공해 줬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아우토반 같은 이제 사회 간접 자본도 깔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공공 시설물도 만들고 등등 했죠.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들에게 뭐 생활 편의를 하기 위해서 국민차도 이제 보급하고요, 폭스바겐에서 등등.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노동자를 히틀러 별로 지지하지 않았는데 이때부터 히틀러를 적극적으로 좀 지지하는 경향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요 정도 선까지 했으면 그냥 독재를 하더라도 괜찮았을 텐데 문제는 나중에 인제 얘네들이 어 침략전쟁을 했던 게 문제죠, 유태인 학살하고. 자 하여튼 노동조합과 고용주협회를 해산하고요. 노동전선을 건설한다. 그래서 노동전선은 이제 국가가 이 노동자들을 이제 통제하겠다는데 뭐와 비슷하냐면 앞에 이제 합동조합 국가 그 나치즘에서 파시즘 노동령이하고 비슷한 역할을 해요. 국가가 노동자 조합들을 이제 뭐냐 통제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띠게 됐다. 자 그리고 바이메르 헌법 체제를 무력화시켰어요. 본인이 이제 바이메르 헌법 안에서 이제 뭐냐면 투표를 통해서 이게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바이메르 체제를 이렇게 부신해 버리고 뭐냐면 무력화시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바이에른 헌법에서 규정한 의회 정치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 안 해. 이건 앞에서 말했던 나치즘, 파시즘, 뭐 스탈리니즘 다 의회를 부신한다고 했잖아요. 그 의회 정치를 부신하고 일당 독재 정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집권하자마자 뭐 그다음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국회의원 방화 사건을 이제 조작했는지 하여튼 해 가지고 엮어 가지고 해산시키고 뒤에 이제 3 인당도 해산시켜 버리죠. 그리고 나서 수권법을 제정해요. 요거 인제 수권법 서양사 개론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보통 의회는 입법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입법권을 누가 행사하냐면 행정부가 입법권을 이인배해서 행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행정부 그러니까 나치 정권이 뭐냐면 의회에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행사를 하고 그 입법권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의 인제 바이메르 헌법을 이 바탕을 두고 있는 여러 헌법도 없애버린 거죠. 정당 정치를 해산시켜 버리고 자 그리고 나서 인제 정부의 독재권과
바이오메일 헌법의 기능을 정지를 규정시켜 놨다. 예, 수권법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법 위계사항은 맞지가 않죠. 이게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법률이 있고 법령이 있고 그 밑에 어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법률이 헌법을 뭐냐면 정지시켜 버린 거야. 하위법이 상위법을 뭐냐 정지시켰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수권법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이제 입법권을 가지고 있고 그때 정부는 뭐예요? 나치죠. 그래서 나치의 정당대회가 좀 누른베르크에서 열렸는데 이 누른베르크에서 여러 법을 통과시켜. 어차피 자기가 만든 정당대회에서 만든 법이 곧 뭐 법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이제 뭐 그 열린우리당이 뭐 정부 집권 여당이 뭐 정당대회 열고 거기에서 그냥 법을 딱 만들면 이게 법이 돼 버리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요런 그 수권법 같은 악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우시의 체제를 폐기하고 번개돌만주의, 식민지 재분배를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제3 제국의 생활 공간 요구를 하게 되죠. 예. 팽창주의인데 요게 나이투쟁이 나와 있어요. 나이투쟁에 보면 생활 공간, 그러니까 게르만족이나 아리안족이 살 수 있는 이제 생활 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슬라브족들이 사는 곳을 공격을 해서 여기 확보하자. 그래서 얘네들 노예로 삼고 여기를 통치하자.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침략 정치의 어떤 사상적인 어떤 배경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인종주의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인종주의는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좀 이렇게 볼게요. 유대인 박해, 홀로코스트 관련된 내용 볼게요. 유대인들의 어떤 정책들은 박해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유대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죽였다는 이유로 많은 또 박해를 받았고 거기에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금융업에 많이 종사했잖아요. 이들은 토지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금융업에 종사를 했는데 고리대를 많이 받아먹었다 해가지고 또 박해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십자군 운동 과정에서도 이들이 이제 뭐 우물에 독을 퍼었다 하면서 또 죽이고 그래서 예전부터 있었어요. 독일 외에도 그 당시 뭐 프랑스도 있었고 그 당시 뭐 러시아도 있었고 막 여러 개 있었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알렉산더 2세를 죽인 사람이 유대인이다 하면서 이걸 빌면서 유대인 박해도 일어났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유대인 박해 대상은 이제 뭐냐면 유대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의미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라는데 그래서 주로 종교적인 박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20세기 들어서 이게 플러스 인종주의가 이제 플러스된 거야. 그래서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교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비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라 해서 모두 다 유대교를 믿었던 거 아니야. 이들 중에 이제 살다 보면 유대교 싫어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고 기독교 전하는 사람도 있고 조상 때부터 이제 쭉 하다가 그냥 할아버지 때 이제 뭐 유대교 싫어하면서 기독교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비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들조차도 이제 뭐냐면 유대인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종전에 어떤 그 뭐냐면 그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유대교가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교를 믿지 않는 비유대인까지 핏줄이 조금만 섞여도 다 유대인으로 이제 포함시켜 갖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인종주의적 요소가 플러스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전의 반유대주의에다가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인제 법을 만드는데 요거 좀 볼게요. 요거는 제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걸 좀 이렇게 빼왔거든요. 자, 연합군은 무슨 법을 제정된 도시에서 1948년 8 월에 나치 전범 재판을 열었다. 자, 여기는 뭐냐 누른베르크고요. 누른베르크는 그다음에 나치의 정당대회가 열렸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치 나중에 전범 재판을 누른베르크에 열었던 게 뭐냐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여기에서 너희들 처벌하겠다. 너희들 정당대회 열었던 곳에서. 그래서 이때 인제 앞에서 말한 수권법에 따라서 그 당시 이제 입법권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나치 정부가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 일련의 법을 통과 한 3개 정도의 법을 이제 그 나치 인종 관련된 법이 통과됐는데 자, 그 법을 통칭해서 보통 누른베르크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누른베르크법에 대해서 이제 쓰라고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요거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는데 앞에서 유대인은 그 앞에서 비유대교까지 다 합쳐서 인제 핏줄만 들어가도 인제 혈통만 들어가도 유대교라고 했죠. 그래서 인종주의 색깔이 있는데 그게 그대로 반영돼서 조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유대인이면 유대인을 간주를 그냥. 그러니까 조부모라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죠. 그러니까 피가 25% 정도 이렇게 뭐냐면 포함돼도 유대인인 거예요. 이건 약간 이제 그 미국의 인종법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흑인을 규정할 때 1%의 흑인 피가 섞여도
겉모습이 백인이라도 흑인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가정에서 자기가 유대인을 모르는 사람이 또 유대인을 이제 알게 돼서 이제 박해를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목사라든지 뭐 교회 목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천주교에 보면 이제 그 성당에 신부라든지 수녀라든지 수도사든지 이 사람도 자기는 유대교가 전혀 관련 없고 그다음 오히려 기독교 믿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 조상이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했는지를 몰랐는데 유대인 피가 섞였다니까, 그 뭐냐면 유대인을 이제 뭐냐면 규정받고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어떤 시민권을 박탈시키고 그 혼인을 금지시키죠. 혼인이라는 것은 뭐 유대인까지 결혼은 되는데 그 유대인하고 이제 규정받는 유대인 사람과 독일인의 혼인을 금지시키고요. 그다음 각종 교육기관이나 은행, 법원을 금지시키고 예술 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 뭐냐면 상당히 뛰어나고 유명한 예술가도 있고 과학자도 많고 자본가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 박해를 받고 해외도 이제 많이 가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대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다비드 항색벌 왕장을 차용하게 하고, 그 외에도 집단 수용소나 강제 수용소 대량 학살하는데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를 이제 만들었다. 이제 이게 바제네이에서 이제 결정됐다고 하거든요. 2차 세계 도중에 이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 학살 관련된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제네이예요. 바제네이. 네. 이게 뒤에 좀 얘기했지만, 자, 바제네이에서 결정한 것은 뭐냐면 학살이야. 멸종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대인들을 굳이 이렇게 대량 학살하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예, 주로 다른 데서 이제 와서 그 이주시키거나, 자, 마다카스카르 섬 있죠? 아니면 게토 같은 데 밀어 넣어 갖고 이제 뭐냐면 이렇게 추방하거나 집중시키거나 그런 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제 그 바지네에서는 학살하자. 이렇게 했고, 학살도 어떻게 하냐면 가스실에 보내서 학살하자. 예전에는 유대인을 죽일 때 이제 총살시키는데 총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야. 왜냐면 군인들이 트라우마가 강해. 무고한 사람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로 이렇게 공개가 되는 거야. 왜냐면 이제 유대인들 죽고 나서 땅에 묻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묻는데 그 밑에 이제 그 이렇게 죽은 사람이 이제 피나 기름이 이제 줄줄줄 흐르거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의심을 하게 돼. 그래서 유대인들 몰래 죽이기 위해서는 수용소에 몰려 들어가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독가스로 학살하자. 독가스 학살하면 단추만 누르면 이제 뭐냐면 거기 사형 집행인데 어떤 트라우마도 없앨 수 있고 총알 낭비도 줄일 수 있고 가성비 있게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또 눈을 하장 그 죽은 사람도 더 하장을 곧바로 하니까 사람들 눈을 속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바제네에서 있는 것들을 결정했다. 그래서 일반 독일인들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 당시 많이 죽었는지 몰랐대요. 예. 왜냐면 수용소만 들어가는 거만 알지. 근데 수용소에서 이렇게 비밀리 이렇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예. 뭐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히틀러의 유대인 정책을 이제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히틀러의 유대인 정책은 여기 크게 네 단계가 있어요. 차별, 추방, 집중, 학살인데, 차별은 이제 앞에 말한 것처럼 누른베르크법을 만들었고 차별한 거죠. 뭐 여기까지는 학살 아니고, 그 다음에 추방은 다른 곳으로 이제 추방을 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마다가스카르라는 곳에 이제 대규모 유대인들 이주시키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문제는 마다가스카르도 이제 그 당시 프랑스 이게 식민지였잖아요. 그 당시 BC 정부가 이제 여기 가난했고, 근데 거기에 이주시키는 게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 해상권, 항해권, 그러니까 해상 패권을 연합군이 쥐고 있는 거예요. 영국이나 미국이. 그래서 도저히 이제 대규모 화물선을 통해서 이쪽 가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포기해가지고 학살로 넘어간 거예요. 학살. 그래서 이제 있고, 또는 집중, 강제 수용소 건립인데 이 집중이 먼저고 그다음에 추방이 먼저고 그다음에 학살이야. 그러니까 차별 정책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집중, 개토 같은 걸 만들어서 수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얘기할게요. 예. 그 차별이 먼저고 추방이 그다음이다. 차별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추방이 그다음이고 개토 집중인데 요거하고 요거에 동시에 좀 비슷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차별하다가 추방 및 집중 정책하다가 학살 정책으로 넘어가죠. 예. 요 네 단계를 거쳐서 했다. 요 관련된 내용은 서양사 강좌에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이 라인에 맞춰 갖고 제가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보면요. 자, 시텔러는 집권하고 나서 유대인 박해는 어, 뉴른베르크법에 의해서 이제
통해서 독일인과 유대인과 차별 정책이 나타났다. 자, 누른베르크는 독일의 바이메르 주의 제2의 도시로서 신성 로마 제국 때 한때 제국의회가 열렸던 곳이고요. 그리고 나치의 정당대회가 열렸던 곳이고 후에 이제 전범 활동이 또 전범 재판이 열렸던 도시다. 자, 이 도시에는 1935년 나치 정당대회 발표한 법이기 때문에 누른베르크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누른베르크법은 독일의 피와 멍에를 지키는 법률과 국가시민법 두 개 반유대주의법의 총칭이다. 법에서 유대인들의 정의를 조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유대인이면 그를 유대인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에 정한 유대인들의 혈통의 범위를 바탕으로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유대인 시민권을 박탈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결혼과 성생활도 통제했는데 독일인과 유대인 간의 혼인과 혼외 정서를 금지하고요. 어길 경우에는 결혼을 무효화시키고 강제 노동형에 처해졌다. 공무 단인권을 박탈하고 교육기관이나 은행, 병원 등에서 근무를 금지했다. 또 유대인들은 내 저수활동이나 연극, 상연, 음악 개최 등을 금지시켰다. 자, 유대인들이 밖에 나갈 때는 다비드 항세설, 그러니까 이 다비드 항세설은 예전부터 유대인을 상징하는 표식이라고 또 하고 있거든요. 박은 막은 박은 완정을 쳐야 됐다. 자, 유대인들은 45세 이하의 독일 여성 가성 노동자의 고용을 금지했으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가임기 여성이니까 아마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로 독일 여성 가사 노동자들 고용했겠죠. 그러니까 눈이 맞아가지고 사생활을 낳는 걸 방지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 보니까. 예. 유대인들 독일 국기 사용을 금지했다. 자, 이 부분 훗날 홀로코스트라 불리는 유대인 학살의 어떤 최초의 법적 근거였다. 오타가 있네. 유태인이 아니라 유대인들. 예. 1938년에 유대인들의 교회 상점, 주택에 대한 방화와 파괴를 야기한 수정해범, 이런 이제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래갖고 이제 이때 유대인들을 그 교회와 상점, 주택을 하겠는데, 그때 이제 파괴하는 과정에서 이제 유리창이 많이 까였거든요. 그래서 유리창이 반짝반짝 비쳤기 때문에 이게 수정의 밤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느른베르크법과 수정의 밤 사건은 히틀러 유대인 전멸의 어떤 시발점이 되었다. 나치 정부는 유대인 차별과 함께 유대인의 재산과 재산 약탈, 국외 이주 정책을 추진 등 추방 정책을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초창기 때는 이제 2차 세계 이전이죠. 이때 이제 국외로 강제로 추방하려고 했던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국외 추방할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저도 재산을 내놓고 가라,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 유대인의 어떤 기업들을 국유화시켜 가지고 이제 뺏는 그런 작업도 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리아라고 있어. 아리아. 그래서 유대인들 기업을 매각하고 폐업해야 한다. 그래서 그때 많은 독일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떠났는데, 뭐 지식인이나 자본가들이나 좀 돈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유명세를 떨치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갔어요. 그리고 미국도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제일 많이 받아들이고 영국이나, 네, 미국을 많이 갔는데 미국 같은 거는 좀 약간 그래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오면 돈 많은 자본가들이나 그다음에 뭐 뛰어난 사람들, 아인슈타인 같은 그 뛰어난 과학자나 그런 사람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돈이 없거나 그냥 평범한 유대인들은 그냥 뭐냐면 받아주지 않았죠. 오더라도 이제 돌려보내고 뭐 그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이때 떠난 유대인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뭐냐면 그 돈이 좀 있거나 유명세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었어. 예. 근데 일반 평범한 거주민들은,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죠. 왜냐면 가는 데 가면 돈이 있어야 가지. 어.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생활 기반이 거기 다 있는데, 자, 그래 갖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해 가지고 인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차 세계가 시작되니까 이제 히틀러는 유대에 집중 정책을 했다. 그 집중은 이제 앞에서 게토나 강제 수용소에 이제 건립을 몰아넣는 거죠. 게토 같은 경우에 예전에 유대인들 정착촌이야.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게토를 만들어 가지고 생활했는데, 요때 게토는 좀 의미가 달라요. 요때는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뭐냐면 유대인들 가다 놓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게토죠. 네. 그래 갖고 하여튼 그때 이제 폴란드를 점령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폴란드에 되게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폴란드 임시 거주민 게토를 만들어서 유대인들 강제 집중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쳤고요. 게토 주위에는 당장과 철조망을 설치하고 게토의 추이를 통제했다. 그 게토의 열악한 주거 환경과 그다음에 식량 부족으로 사망자가 소초했고, 그래서 이 게토는 홀로코스트 시작된 뒤에는 학살 대기소 역할을 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학살 정책할 때 이 게토에서 이제 머물고 있다가 곧바로 수용소 가서 뭐냐면 직결처분, 독가스 죽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게토에서 폴란드 게토에서 반란 사건도 일어나고요. 막 그때 막 폭동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걸 소재로 해서 예전에 한번 영화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자, 하여튼 있고, 자, 게테에서 살펴볼 것이 집중 정책은 유대인 박해가 차별과 약탈 수준에 머물지 않고 이제 전면 학살로 나가는 가도기적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점령 지역의 유대인을 마다카스카 계획을 세웠지만 해상권을 영국이 장악한 상태에서 유대인 대량 이주가 불가능하니까 포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1940년 독소전에서 유대인 학살 사망이었는데 소련 침공 과정에서 나치 친위대 보안국가 게슈타포 등으로 구성된 친위특공대는 현지 경찰 민병대를 와 독일 정규군의 도움을 받아서 50만 이상의 유대인 학살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한번 역교동 기출문제 나왔던 것도 있죠. 여기 보면 우크라이나 할리차원 사단 음 유명하죠. 그 당시 우크라이나인들은 그 당시 그 히틀러가 오니까 대환영했어. 앞에서 얘기했죠. 스탈린이 그 당시 집단화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이제 토지들 다 빼서 집단화했잖아요. 그 저항하는 과정에서 인제 뭐 그 종자도 먹고 돼지도 죽이고 뭐 소도 죽이고 뭐 등등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대기근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우크라이나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스탈린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높겠어. 근데 거기다가 독일이 해방을 시켰잖아.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에서 인제 그 친독일 사람들이 할리차나 산단을 만들었고 특히 인제 또 우크라이나에 또 유대인들이 많았고 유대인들의 평가가 별로 안 좋았어. 여기도 반유대주의가 강하거든요. 결국에는 둘이 힘을 합쳐 가지고 유대인 학살을 하게 되죠. 예. 자, 하여튼 이 학살 방식은 유대인들 한적한 곳에 끌고 가서 구덩이를 파고 총살시키는 방식인데 그 외에도 뭐 가스 학살도 있는데 뭐 가스차 같은 걸 동원해 갖고 했는데 총살을 많이 했나 봐요. 예. 근데 이 총살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뭐 트라우마도 생기고 그다음에 하다 보면 인제 여러 가지 흔적도 남고 또 외부에 계속 노출되고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 전멸 정책을 공식화시킨 것이 교회 바제네. 예전부터 정멸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공식화시킨 거야, 공식화시킨 거. 그래서 이 바제노세에서 열린 바제회의가 있는데 이때 나치 고위 관리들이 인제 참여한 회의에서 유대인 문제 최종 해결 어때? 독가스로 죽이자. 죽이되 그때 총살이 아니라 "독가스 학살하자. 제일 가성비 있고 뭐냐면 눈에 안 띄게 죽일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제회의 이후에 원래 강제 노동 수용소와 포로 수용소로 쓰였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등이 가스실이 설치돼서 전면 수용소 겸하게 됐다. 그때 이제 수많은 이제 나치 점령지에서 그 유대인들을 이동시킬 거 아니에요. 그때 이용한 것이 철도예요, 철도. 그리고 이 철도를 총관리했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히만이야, 아이히만. 이 아이히만이 이 철도를 관리해 가지고 유대인들 그 수용소에 이렇게 집결시키게 만든 인물이었거든요. 그리고 바젠 그 회의에도 참석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에 그 이스라엘 포족이 돼 갖고 이스라엘 모사드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잡혀서 이스라엘 법정에 끌고 와서 결국 도승당이죠. 예. 하여튼 이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나치 점령지에서 유대인의 철도 이용해서 각지 수용소에서 가스시에서 수용소에 있는 가스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 대량 학살했어. 그래서 이게 이런 대량 학살이 또 가능했던 것이 과학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네. 왜냐면 중세 시대 때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도 이렇게 못 죽여요. 어떻게 600만 명을 죽여? 그래서 뭐 한이나 뭐 이런 거 하승총으로 해 봐. 이거 600명 죽이겠어요? 못 죽이지. 근데 그 대규모 인제 뭐냐면 그 유대인들을 철도도 근대 시설 중에 하나죠. 철도로 해 가지고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이 철도가 어디까지냐면 수용소 바로 앞에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리게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90% 유대인들은 인제 골려내죠. 예. 수용소 그 삭살시키고 10% 유대인들 남겨 두죠. 왜냐하면 이제 시체도 치워야 되고 여러 가지 잡일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가스실에는 가스 자체도 거기 이제 예전에 그 원래는 이게 뭐 질소가스인가 하여튼 그런 건데 잘 못 예전에 한번 들었는데 그 가스 자체가 원래는 그 뭐랄까요. 질소를 이제 뭐 변환해 갖고 처음엔 농업 개발을 위해서 질소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건데 기술인데 이걸 가스실로 해 갖고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이제 죽였다고 그래요. 하여튼 가스를 만들어 가지고. 예. 자, 이것도 뭐냐면 현대 과학의 어떤 것들 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이용하면 인류 발전에 큰 공을 했던 건데 이걸 아주 나쁘게 이용해서 이제 대량 학살을 이용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과학이 좋은 건가?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만든 과학이 과연 좋은 건가?'라는 것들이 어떤 비판이 나왔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배경이 되는 거죠. '인간은 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감정적이고 과학은 좋은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하면서 뭐 감정을 추구하는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인제 담론 구조가 20 세기에 형성됐던 배경 중에 하나가 이 홀로코스트라는 그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자, 그냥 유대인 박해 관련된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2차 세계대전 이제 볼게요. 자, 2차 세계 국가 이제 할 때 전체주의 국가가 대일 침략 과정에서 나왔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륙 침략에 복격화했는데 만주사변이 1931 년에 일어났고, 그리고 중일 전쟁이 일어났죠. 여기. 그다음에 1940 년 태평양 전쟁인데, 요거는 제가 인제 뭐 중국사 할 때나 일본사 할 때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거는요. 예. 근데 연표는 정확히 기억해 두세요. 만주사변이 1931 년, 중일 전쟁이 1937 년, 그다음 태평양 전쟁이 1941 년이죠. 예, 이렇게 있는데 1929년 대공황의 여파 직후에 일어난 전쟁이 뭐냐면 만주사변이야. 어. 그래서 직후에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기 때문에 얘기를 해 드리는 거고요. 예.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일본사나 중국사 할 때 얘기하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히틀러가 집권하자마자 국제연맹 탈퇴했고 재군비 선언했죠. 그리고 로카노 조약을 이제 폐기시키고, 이 로카요 조약이라는 것은 베르사유 조약의 국경을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 당시 베르사유 조약 때 이제 라일란트 지역을 프랑스하고 독일 간의 어떤 일종의 완충지대 삼으려고 비무장 지대로 설정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군병력이 들어가서는 안 돼. 경찰력만 있는데 요게 군대를 진주시켰어. 예.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프랑스와 소련의 근데 상호 원조 조약의 빌미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 프랑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 갖고 이제 이때 독일과 이탈리아가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종전에 인제 공화국 정부 있죠. 좌파 정권. 요거는 주로 인제 소련,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이 지원했는데 좀 소극적이었어. 소련만 좀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영국, 미국,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지원을 하지 않았죠. 되게 민간 유용대가 들어와서 이게 좌파 정권을 지원했지만, 프랑크 장군이 이끌었던 이제 연합부대가 독일과 이탈리아의 지원을 받고 좌파 정권을 몰아내죠. 그래서 프랑크 장군 이후에 이제 쿠데타 성공으로 프랑크 장군은 장기간 통치를 해요. 1970 년대까지 통치해. 근데 이 사람은 상당히 눈치가 빨랐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때 중립을 지키죠. 자기가 독일하고 이탈리아의 지원을 받았지만 중립을 지켜서 나중에 이제 전범 재판은 안 넘어가죠.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끝내 이제 1970 년대까지 그냥 장수하며 살다가 죽게 돼요. 예. 그래서 이 프랑코 장군의 이제 쿠데타 잠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에스파냐 내란 관련된 내용을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기본 강의니까 요 정도만 좀 하고 넘어가고요. 예. 피카소의 게르니카가 이때 유명하죠. 게르니카가 이제 스페인의 조그만 도시인데 요게 폭격을 받았어. 그래서 그 당시 피카소가 이제 스페인 출신이죠. 그래서 이거 소식을 듣고 게르니카라는 유명한 작품을 그렸죠. 예. 뭐 요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건너뛸게요. 자, 독일의 침략 전쟁과 민주국가의 대응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축축 지역이 이제 축축 지역이 형성인데 엑시스라고 하죠, 보통. 처음에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베르린 로마 축축을 맺고,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삼국 방공협정, 그러니까 러시아, 소련을 대응해서 이제 방공협정을 이제 했는데, 이게 좀 더 발전된 것이 이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야. 그러니까 독일, 이탈리아, 베르린, 로마 축축에다가 일본이 들어가는 형식으로 해서 삼국 동맹이 맺어졌다. 그래서 이 삼국 동맹 같은 경우에 1940 년에 맺었는데, 자, 이게 이제 태평양 전쟁의 계기에서 일본이 미국에 선전포고하면서 독일과 이탈리아가 미국의 대상으로 선전포고를 하게 돼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 텐데, 처음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미국은 중립을 지켰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중립은 아니고 영국이나 프랑스에 좀 국제 연 그 치우친 중립이었죠.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참가는 하진 않았고, 다만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 무기를 이제 많이 줬죠. 그러니까 돈이 그 당시에 영국이 미국한테 금을 많이 주면서 무기를 사들였는데, 그래도 돈이 부족하니까 무기 대여법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 50 년인가 70 년인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도를 둬 가지고 영국한테 이제 빌려준 거죠, 돈을. 대신에 무기를 빌려준 거야. 그래서 무기 대금은 50 년과 60년 거쳐서 할부로 이렇게 갚는 방식으로 빌려준 거죠. 그 후에 영국이 이제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그걸 좀 깎아 달라고 했는데, 미국은 또 돈 문제에서는 또 철저하잖아. 안 된다고. 그래서 90 년대인가 그때 가서야 인제 간신히 가서 갚았다고 그래요. 예. 자, 하여튼 1차 세계대전에서 인제 처음에 미국이 이렇게 중립적인 정책을 했고 했는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하게 된 것이 뭐냐면 진주만 공습이죠. 네.
진주만해서 이제 떼어먹 일본이 선전포고 없이 공격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인제 뭐냐 당했으니까 당연히 일본한테 선전포고를 하고 온 거고, 예 일본도 인제 그때 뒤늦게 이제 선전포고가 와서 서로 인제 주고받고 하는데, 자 이때 삼국 동맹에 따라서 독일과 이탈리아도 일본이 인제 미국을 싸면 자동으로 개입한 거야. 그러면서 독일과 이탈리아도 미국에 선전포고를 했다. 그리고 미국도 선전포고를 하고. 그래서 미국이 인제 이 진주만 공습을 통해서 일본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독일도 같이 싸웠다. 그게 이제 계기가 됐던 것이 삼국 동맹이다. 이 공수 동맹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두 개 전선에 참여한 거죠. 유럽 전선에도 참여하기도 하고 태평양 전선에도 참여하고. 근데 대단해요, 미국이. 요 두 개의 전선에 막강하게 이제 두 개의 전선에 참여하면서 이 미국의 생산력에 의해서 어 항공모함, 뭐 탱크, 온갖 물자들을 다 쏘아 부었죠. 물량전 나왔잖아요. 예. 하여튼 대단한 나라 미국이. 예. 자 하여튼 그럼 독일 침략 전쟁을 보겠습니다. 이 침략 전쟁은 이제 침략 과정을 얘기해요. 여기에서 인제 좀 보면 먼저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하자마자 국제연맹을 탈퇴했고요. 그리고 징병제를 부활했어. 그래서 앞에서 베르사유 조약 때 그 10만 명 정도만 유지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독일은 그 당시에 10만 명을 사병을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장교나 하사관들을 인제 뭐냐면 10만 명을 채웠죠. 어차피 사병들은 인제 전쟁 나면 신병하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훈련시켜서 보내면 되는 거니까 머리는 계속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징병제가 부활되니까 많은 인제 뭐냐면 군인들이 모집되겠죠. 이 독일 인구가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독일군이 사 라인란트 진출을 했다. 라인란트가 이제 요 지역이거든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프랑스하고 독일 간의 완충지대를 이렇게 놔뒀는데 여기에 군대를 진주시켰어. 그리고 스페인 내란에 인제 뭐냐면 파병했고 오스트리아를 합병했죠, 여기. 원래 베르사유 조약 때 오스트리아 합병이 금지돼 있는데 여기 합병했어. 자, 이 오스트리아는 예전에 인제 있었는데 여기에 나치 정당이 등장해요. 네, 나치 정당. 그래서 요 나치 정당이 정권을 장악하니까 독일과 합병을 해 버렸죠. 예. 그리고 슈텐덴인데 슈텐덴 지역, 네 여기. 이 슈텐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체코슬라바키아 그 지역이지만 독일인이 거의 90% 장악 살고 있는 지역이야. 원래 이제 일 차전 끝난 후에 그 당시 체코하고 슬라바키아를 분리시켜야 됐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민족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게 문화가 완전히 다른 건데 얘네들이 인제 분리시키면 독일을 견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체코하고 슬라바키아를 합쳐 놓은 거야. 그래서 체코슬라바키아 이름으로 독립을 시켰고 거기에다가 이제 좀 등치를 키운 거죠. 여기 앞에 이제 독일이 있는 독일인 지역을 이 독일 쪽으로 이렇게 기속을 시켜야 되는데 이 슈텐덴 지역을 뭐냐면 체코에 이렇게 뭐냐면 플러스시켰어. 편입시켰죠. 아마 여기가 이제 요쪽이 이제 중심으로 해 갖고 산맥 하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독일에 침공을 받을 때 이 산맥이 자연 그 방어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쪼 체코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제 요렇게 했다고 하는 설도 있고, 그다음에 하여튼 요렇게 10%를 둬 가지고 소수민족을 둬서, 그러니까 이게 체코 입장으로 볼 때 소수민족이죠. 요 독일도 인제 여기고 독일하고 체코 간의 어떤 이제 뭐냐면 일종 완충지대 그런 역할 개념으로 이제 스텐덴 지역을 그 당시 이제 체코 쪽으로 넘겼나 봐. 근데 이제 이런 것 자체가 인제 일종의 불씨가 된 거죠, 이 불씨가.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 중에 문제가 뭐냐면 동유럽 지역이 그 뭐야 발카가 됐다. 분쟁 지역화 됐는데 이게 이제 민족별로 이렇게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워서 민족별로 이렇게 쪼개 줘야 되는데 자신의 전략에 따라서 인제 뭐냐면 이런 식으로 민족 국가를 이런 식으로 합치고 그다음에 다른 민족을 편입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영토 문제가 생긴 거야 이게.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슈텐텐을 얻겠다고 해서 이제 유엔 회담에 인제 약속을 받고 히틀러가 이제 슈텐텐을 공격했는데 슈텐텐을 먹었죠. 근데 슈텐텐을 먹은 게 아니라 어떻게 체코슬라바키아를 먹어 버렸어 전체를. 그래서 이제 체코슬라바키아를 해체시키고 체코에는 합병시키고 슬라바키아를 이제 보고 만들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인제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인제 있고 이제 문제가 됐던 게 폴란드 침공인데 폴란드 침공의 이제 문제점이 됐던 게 요 지역이죠. 단지 예 그다음에 폴란드 하락. 원래 인제 독일이 예전에 1차 세전 이전에는 동프리신 지역하고 이 베르린 본진 간에 본토가 연결돼 있었죠. 근데 이 지역을 이제 1차 세전 때 따로난 거야. 단지를 국제연맹으로 인제 해 놓고 요 지역 폴란드 하락 지역을 이제 폴란드에 넘긴 거죠. 근데 이제 문제의 단지 같은 경우에는 국제연맹을 해 놨지만 실제 폴란드가 관리했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요 지역과 요 지역은 넘겨 달라." 그러니까 자기 폴란드가 안 넘겨주죠. 그러니까 이제 선전포고하면서 2차 세계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을 이제 한번 개요를 이제 살펴봤고 넘어가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올세 합병하고 체코의 슈텐트를 요구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무해회담을 이제 통해서 슈텐트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이탈리아, 독일 4개 그 정상이 모여 가지고 이 무해회담을 했어. 근데 웃긴 건 여기 이제 당사국인 체코는 빠졌죠. 그리고 소련은 끼워주지 않았어. 이 소련은 이제 그 당시 견제 세력이기 때문에 끼워주지 않았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영국과 프랑스는 이 수텐된 지역을 넘겨줬던 이유가 뭐냐면 넘겨줬다는 것도 웃긴 거죠. 예 자기 땅도 아닌데. 하여튼 이게 점령을 인정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수텐대를 점령함으로써 독일이 이제 누굴 견제하겠다. 소련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해 갖고 이 수텐트를 넘겨준 거야. 더 이상 뭐 확대시키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래 갖고 이제 넘겨줬는데 그래서 이 무엔에다 여기 밑에 있죠. 결국에는 이제 슈텐텐랜드를 독일에게 넘겨주는 대신에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 약속을 받고요. 그때 이제 영국 승상이었던 챔버린 수상이 그걸 이제 뭐냐면 종이 그 협정문을 가지고 이제 기구하면서 대중들에게 막 연설을 하죠. 평화를 보장받았다고. 예. 자, 근데 이게 무슨 종이 쪼가리가 뭐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뭐 이거 뭐 해봤자 뭐 그냥 전쟁하면 뭐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죠. 이런 협약 자체가. 예전에 제가 뭐 북한하고 그 누군가 뭐 종전협정을 이제 한다고 막 했는데 어떤 그 전에 대통령이 그랬죠? 그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예. 그 종이 쪼가리에 왜 집착하는지 몰라. 예. 그래서 그렇게 평화를 외쳤던 챔버린은 결국에는 히틀러의 뒤통수를 받았죠. 음. 그래서 이 챔버린이 상인 출신이에요. 이 사람 자본가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제 자본가들 이제 상인들을 서로 딜하면서 서로 지킬 건 지키잖아요. 히틀러도 그렇게 생각했는 것 같아. 근데 히틀러는 그렇지 않았죠. 네.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 히틀러는 슈텐텐뿐만 아니라 아예 인제 체코슬로바키아 전체를 점령해요. 앞에 그랬죠? 체코와 슬로바키아를 묶어 놓은 것이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제 묶어 놨는데 체코는 자기가 흡수해서 통합하고 슬로바키아는 보호국가 시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체코 같은 경우에는 정밀 가공 기술이 되게 뛰어나요. 기계 공업도 되게 뛰어나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무기를 되게 잘 만들어. 무기. 그래 갖고 나중에 이제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이제 할 때 많은 무기들을 요 체코에서 이제 뭐냐면 외주화 시켜 갖고 줘서 주문해 갖고 이제 생산을 하도록 했거든요.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 옆에서 이제 그 동서 독서 불가침 조약을 이제 체결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전에 요거 인제 이게 먼저죠. 예. 그래 갖고 독서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다. 독일하고 소련 간에 불가침 조약을 했는데 자 이때 독일의 그 외상이 니페트로고 그다음에 소련의 외상이 몰료도프예요.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맺어졌는데 참고로 그 당시에 인제 그 소련이 히틀러의 관계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앞에서 얘기했죠. 베르사유 조약 이후에 서로 왕따 국가가 됐잖아요, 소련이나 히틀러가. 그래서 이때 나페도 협약을 맺고 이제 어 독일이 많은 지원도 해 주고 그다음에 독일에서 만드는 못 만든 그 베르사유 조약에서 규제가 걸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무기도 못 만들잖아요. 연구도 못 하고. 그러니까 소련 가서 인제 거기 연구도 하고 무기도 만들고 대신에 또 독일은 여러 가지 좀 군사 기술도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하호한 사이였어요. 비록 이제 체제는 또 다르고 하지만 또 극하고 극은 또 소통하잖아. 그런 하이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당시 동서 불가침 조약을 이제 체결했는데 히틀러 입장으로 볼 땐 이게 또 전략적 유추 그 이유가 있는 게 히틀러는 이제 이렇게 독일은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좀 불리하죠. 양쪽으로부터 공격받으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서유럽을 공격할 때 소련이 후방을 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방을 치면 두 개의 전선을 가지고 운영하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소련 스탈린도 뭐 히틀러하고 싸우는 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이제 일단 히틀러하고 이제 합병을 했던 건데 자 상호 간의 불가침뿐만 아니라 삼국과의 전쟁 활동에 다른 종의 중립을 준수하겠다. 그리고 인제 이건 공개적인 거고요. 근데 그 비밀 조약을 맺었어. 폴란드 간의 어떤 세력권 그 관련된 비밀 조약이 있는데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이걸 좀 봐야 돼 그 당시에. 폴란드가 여기 있었죠. 자 폴란드 영토가 지금의 폴란드 영토보다 훨씬 더 크죠. 예. 이쪽에 바르샤바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폴란드 요쪽 지역은 있잖아요. 요쪽 상당수 지역은
그 당시 원래 폴란드인이 살았던 지역은 아니에요, 그 지역이. 예. 그래 갖고 그 당시 1920 년대에 여기 이제 소련에서 이제 소비에트 정권이 세우고 폴란해질 때 이 폴란드가 막 독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폴란드가 소련을 공격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나. 그때 이제 폴란드가 이제 큰 승리를 해서, 물론 폴란드는 이제 바르샤바 앞에까지 뚫리긴 했지만 곧바로 쳐내 갖고 해서 나름대로 우크라이나 오늘 벨라루시 지역 있죠? 그 땅을 상당수 먹었어요. 예. 그 니갈 지역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과 벨라루시 일부 지역이 폴란드 영토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 러시아 입장 볼 때는 소련 입장에 이 땅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비밀 조약을 맺을 때 바르샤바 동쪽 지역, 원래는 그 백러시아나 벨라루시나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이죠. 그 지역을 자기가 이제 갖고 그다음에 그 서쪽 지역은 독일이 갖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땅을 가져간 거예요, 이거는요. 엄밀히 말하면.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독일이 폴란드 침공이 일어나니까 소련도 같이 들어가죠. 자기 땅 먹으려고 이제. 그래서 바르샤바를 기준해서 동쪽과 서쪽을 나눠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후에 이제 이 지역은 일부 지역은 벨로루시가 갖고 벨로루시 땅으로 넘어가고 일부 지역은 우크라이나에 기속되고요. 그리고 이 폴란드는 이제 여기 오데드 나이센스를 기준해서 요쪽 땅을 이제 폴란드에 편입시켜서 줬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폴란드는 약간 이제 영토가 서쪽으로 이제 기울어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비밀 조약이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하고 독일만 하는 거예요. 예. 그 외에도 또 이제 뭐냐 폴란드 문제에서 비밀 조약이 또 뭐가 있냐면 그 당시 이제 또 여기 이게 뭐야? 요쪽 지역. 이게 폴란드 하라면 이거 요쪽 지역인가? 예. 여기. 여기 이제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 지역은 이제 발트해 삼국 있죠. 발트해 삼국 문제도 있어. 삼국 범위를 이제 뭐냐면 소련의 세력권 나라로 이제 뒀고, 그리고 나중에 2차 대전이 시작하자마자 소련이 독일, 폴란드도 침공했고 동시에 또 어디도 침공했어요? 발트해 삼국도 침공했죠. 그래서 발트해 삼국이 그때 이제 뭐냐면 소련한테 먹히게 돼요. 소련이 발트해를 먹었던 것은 뭐냐면 일단은 발트해 쪽에 항로를 확보할 필요도 있었고, 또 그 시틀러하고 이제 뭐냐면 불가침 조약을 맺긴 했지만 시틀러를 믿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히틀러가 공격할 때 레닌그라드를 이제 보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대의 상국을 먹으면 그 뭐야 연장되죠, 국경선이. 그래서 레닌그라드의 완충지대가 형성되잖아. 그래서 시간을 끌려고 이제 거기가 당시 만약에 히틀러가 레닌그라드 쪽을 공격하면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게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비밀 조약을 맺었다는 거, 이거 독서 불가침 조약 관련된 내용을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갖고 이제 그 당시 폴란드에게 폴란드 해상과 단지를 요구했지만 폴란드가 거절했죠. 이걸 명분 삼아서 1939년 9월 1일 날 폴란드를 침공했죠. 예. 그래서 이 폴란드 침공하면서 그 당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뭐냐면 시작됐고, 폴란드를 이제 뭐냐면 침공할 때 하고 나서 이제 그때 영국과 프랑스도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했죠.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요. 2차 세계대전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과정은 나올 것 같은데 의외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요거는요. 예. 그 직전에 히틀러가 어 그 당시 뭐 체코도 먹고 올스타도 합병하고 그런 내용은 나오는데 그 도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 관련된 내용은 나오질 않아. 자, 하여튼 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할 때 전격전이죠. 전격전. 전격전은 그 뭐냐면 아 그 당시 전격전의 뜻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뭐랄까 번개가 치는 것처럼 공격을 하는 의미에서 전격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압도적인 우세한 공군과 기기화 부대를 내세워서 그다음에 전선을 형성하지 않고 참호흡하고 전선을 형성하지 않고 곧바로 적의 핵심부를 공격하는 거야. 그래 갖고 때린 다음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보병들이 와 가지고 뭐냐면 독일 국기를 꼽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탱크, 장갑차, 비행기를 이용한 그 집중적 공격으로 폴란드를 순식간에 점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소련은 그와 동시에 이제 폴란드 동부 지역을 공격해서 점령하고, 그다음 발트의 상국을 또 점령하고, 핀란드를 공격하죠. 핀란드. 핀란드에 있는 이제 그 해군 기지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핀란드를 어,
거의 50만 대군을 이끌고 공격했지만 핀란드에 깨지게 돼요. 10만 대군밖에 안 되는. 그래 가지고 인제 그때 많은 사상자가 나고 이걸 이제 뭐냐면 겨울 전쟁이라고 해요, 겨울 전쟁. 그래서 1차 겨울 전쟁, 2차 겨울 전쟁인데 1차 겨울 전쟁은 패배하고 2차 겨울 전쟁에 가서야 이제 간신히 무릎을 꿇죠. 그러니까 전략 전술을 잘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소련은 싸움을 잘 못해요. 예 지금도 그렇지만. 그냥 물량 공세, 인력군 그러니까 물량과 인력을 갈아 넣어 가지고 그냥 공격해서 결국 간신히 핀란드한테 인제 땅을 좀 일부 떼간 거야. 그러니까 핀란드 입장할 때는 이제 땅의 한 10%가 인제 겨울 전쟁 때 잃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히틀러하고 협력해서 어디 예전에 땅을 수복했죠. 이걸 계속 전쟁이라고 해요. 계속 전쟁. 그래서 수복을 했지만 그 이상은 나가진 않았어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인제 소련이 인제 땅 달라고 인제 다시 공격했고 패배를 해 갖고 돌려줬고 근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2차 세계 도중에 소련이 먼저 공격했잖아. 그러니까 자기 땅을 회복하는 과정을 이제 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히틀러하고 협력했기 때문에 뒤에 전범국으로서는 취급하지 않아요, 이 핀란드는. 그 사정 때문에.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 항막도 있죠.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게 금방 항막되는데 프랑스도 국력이 그 국방력이 장난 아니죠. 근데 이제 전략 전술을 잘 못 사용했기 때문에요. 원래 프랑스가 여기 있으면 프랑스 쪽이 독일 국경선 있잖아요, 독일 국경선. 독일 국경선에 이제 폴란드 마지노선이라 해 갖고 콘크리트 장벽, 토치카 장벽을 딱 세워 놨죠. 그리고 나서 있고 인제 히틀러가 이게 이제 프랑스를 공격하려니까 요쪽을 뚫기는 좀 힘들어. 그래 갖고 이 히틀러는 부대를 3개 넣어놨어요. 예. 그래서 그 B 집단군, A 집단군, 뭐 C 집단군 이렇게 3개 나누고 C 집단군은 마지노선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하는 척하는 거죠. 여기가 제일 작아. 그리고 얘가 인제 주력이고 얘가 중간 군이고 이게 제일 이제 주력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딜 중간 B 집단군을 벨기에 쪽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마지노선과 벨기에를 공격하는 것은 요쪽이 주력이 아니라 일종의 적의 전력을 분산시키는 양동 작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력은 기갑 전력은 어디에 뒀냐면 여기 음 아이고 A 집단군의 주력을 했죠. 여기가 이제 제일 주력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인제 이런 식으로 하면 적이 분산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푸연합군은 벨기에를 인제 가서 투입해서 싸우는데 이 그 B 집단군이 의외로 잘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이 A 집단군이 인제 뭐냐면 이 아르덴 수비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를 뚫고 들어간 거야. 여길 도저히 뚫고 들어갈 생각을 못할 거라 생각해서 이제 방심하고 있는데 여기는 거의 인제 뭐냐면 2 성급 부대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뚫고 들어와서 그 당시 이제 파리와 여기 북쪽 지역을 이렇게 해 갖고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후방이 뚫렸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후방이 이제 이렇게 뚫렸으니까 요 B 집단군의 이제 주력이었던 B 집단군을 맡고 있는 영프 연합군은 어떻게 파리를 가지 못하고 고립되죠. 그래서 계속 호텔 덩크레크에서 인제 뭐냐면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그 덩크레크의 영프 연합군을 이제 뭐냐면 섬멸했으면 되는데 히틀러가 잠깐 진격을 멈췄어요. 왜 멈췄는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마 인제 영국하고 좀 협정을 해 가지고 합의를 해 가지고 뭐냐 전쟁을 좀 종결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영국하고 계속 싸우기 시작해 갖고. 근데 그 틈을 노려서 영프 연합군들이 인제 이렇게 건너가죠, 영국으로. 그때 장비 다 버리고 이제 건너갔고 결국에는 인제 요 파리 그러니까 이제 이 그 A 집단군이 이제 뚫는 그 남쪽 지역에 있는 병력들은 실질적으로 인제 2 성급 3 성급 부대들이에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그냥 항복을 해 버리고 뚫리고 그래서 인제 망했다. 프랑스 정부가 인제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해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전쟁이 쉽게 끝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 이제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이 히틀러가 전격전을 이용한 거죠. 탱크나 장갑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갖고 이렇게 해 갖고 A 집단군의 탱크 장갑차를 집중적으로 줘서 야드네 속을 뚫게 해서 그 당시 영프 연합군의 어떤 주력하고 밑에 있는 파리에 있는 거와 분리시키면서 이제 차단시키면서 쉽게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 프랑스는 그 당시 BC 정부 펜댕이 있죠, 펜탱. 발음하기 좀 힘든데 펜탱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BC 정권을 인제 수립했죠. BC 정권은 인제 여기 프랑스 남부 지역에 수립된 정권이에요. 예. 이쪽 인제 어딨어? 요쪽으로 인제 해 갖고 여기에 있던 게 BC 정권이죠. BC는 인제 그 당시 온천장이 많았던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온천장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관공서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 온천장을 아니 온천장이 많다 보니까 호텔 같은 게 많았고 호텔 시설 이용해 갖고 이제 관공서가 많이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요 BC에다가 뭐냐면 그 정부를 수입하고 결국 프랑스 남부 지역의 BC 정권은 독일의 괴뢰 정권이었고 1944년까지 유지가 됐다고요. 그래서 44년 이후부터는 독일이 먹었죠. 그리고 이제 드골이 건너갔죠. 그래서 자유 프랑스를 세우면서 있고 또 안에서 레지스탕스 같은 것들을 했다. 그렇지만 프랑스는 2차 대전 때 1944년 이전까지는 별 활동을 못 했어요. 예. 왜냐하면 본국이 이미 독일에 점령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자 뭐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인제 영국을 이제 노리고 이제 계속 항공전을 했던 이제 히틀러가 안 됐죠. 그러니까 방향을 돌려서 어디를 공격하냐면 독일이 이제 소련을 공격해. 이 소련 있죠. 소련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바르샤바 작전이라는 명목으로. 그래서 이제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면 여기 이제 이것도 A 집단군, B 집단군, C 집단군 3개 넘어가요. 그래서 A 집단군은 레닌그라드를 공격하고요. B 집단군은 모스크바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C 집단군은 어디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그 밑에 이제 코카소스 산맥 있죠. 카카스 산맥 요게 유전지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요길 이제 공격하는 목적으로 이제 했는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됐어. 이것도. 예. A 집단군은 레닌그라드 갔는데 이 레닌그라드에서 끝까지 버티죠. 그냥 2-3년 계속 버텨. 그리고 모스크바는 이제 갔는데 도중에 인제 딱 중단되죠. 동장군이 와 가지고 결국 모스크바 바로 앞까지 해서 결국에 여기서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니까 신집단군은 우크라이나 쉽게 점령하고 여기까지 나갔는데 이때 이제 신집단군을 A와 B로 또 나누거든요. A와 B. 그래서 주 A 집단군이 이제 뭐냐면 여기도 공격하는 거야. 그 뭐냐 카카스 산맥 있죠? 아제르바이잔 거기 가 보면 석유가 많아. 그래서 거기를 이제 공격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여기가 주인데 도중에 인제 이 B 집단군 네 그러니까 C에서 B 집단군은 주로 어디를 공격하냐면 스탈린그라드를 공격했어요. 이 스탈린그라드는 그다음에 공업 도시고 이 스탈린이 예전에 적백내전 때 그게 활동해 갖고 큰 성과를 이제 얻었기 때문에 명칭이 스탈린그라드 이름 바뀐 곳이에요. 그래서 이 스탈린그라드에 파견한 부대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보수적인 그러니까 요 A 집단군을 방어하기 위한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A 집단군이 코카소스 남쪽으로 내려갈 때 이 스탈린그라드에서 내려오는 러시아군, 소련군을 막기 위한 어떤 이제 보조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려고 이제 스탈린그라드를 공격했는데 그게 보조적이 안 됐죠. 이 스탈린그라드 자체가 스탈린이라는 이름을 딴 어떤 상징적인 의미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든 100% 점령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90%까지 점령하고 했는데 의외로 이제 뭐냐면 소련군이 물러나지 않은 거야. 그래서 10% 스탈린그라드를 바탕으로 해 갖고 계속 시가전을 하게 되고 시가전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형 지물을 이용해 갖고 이제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소모전이 일어나요, 이 시가전 한번 하면. 그래서 거기에서 시가전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 인제 병력을 이제 예비 병력을 끌고 와 가지고 그 당시 스탈린이 요 옆에 있는 그러니까 독일군이 여기 스탈린이 싸울 때 주변에 루마니아군, 불가리아군 이 같은 그 군대들이 있었거든요. 요 군대들을 공격하죠. 그래서 쌈 싸먹은 거죠. 스탈린을 포위시켜 버려. 얘네들 쳐부시고 청왕성 작전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여기 고립돼 있던 스탈린그라드에 고립돼 있던 이제 독일군이 버티지 못하다가 결국 항복하게 되죠. 이게 그 유명한 스탈린그라드 전투죠. 그래서 이 전투를 계기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역전돼서 쿠르스크에서 인제 또 전차전을 해 갖고 크게 이기죠. 등등 해 갖고 독일군이 밀리기 시작했다.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이 개입되면서 소련한테 어마어마한 그 뭐냐 물자를 대주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독소전에서 소련이 승리할 수 있는 배경이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병력 소실이나 그걸 볼 때 독일하고 소련의 병력 차이가 안 나. 거의 이제 독일군 1명이 죽을 때 소련군 10명 죽는 거야. 교환비가 장난이 아니죠. 예. 그래서 그 당시 2차 대전 때 소련이 상당히 많이 죽었어. 특히 남자들이. 그래서 한 세대가 그냥 전쟁으로 갈아 넣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도 러시아에서 그다음에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 밑에 예전에 소련 연방에 있었던 그 국가들은 남자들의 성비가 남자들이 적기 때문에 성비가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초죠, 여초. 예. 자 뭐 이렇게 했는데 자 그다음에 태평양 전쟁에 관련된 것은 이제 미국 일본이 선전포 없이 그 뭐예요? 진중을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 볼 때는 남쪽에 인도네시아를 점령하려 했는데 이 점령하기 전에 미국이 걸림돌이 되니까 태평양 전쟁
그러니까 미국에 선제 공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선전포고는 나중에 하고. 자, 그 앞에서 얘기했던 삼국동맹 때문에 당연히 일본하고 미국이 싸우면 독일도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독일이 선전포고를 했고 결국 미국이 유럽 전선에 참전할 계기를 마련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태평양 전선에서는 미국이 미드웨이 해전과 가테갈라 삼선전에서 크게 승리했는데 요거까지 이제 다 설명하면 좀 길어지니까 두 개 그냥 중요한 전투만 외워두세요 그냥. 예. 그다음에 아프리카 전선에서는 이탈리아가 이제 이집트를 함락하려고 했죠. 여기는 이제 영국의 보호종이었죠. 그런데 깨졌어. 결국에는 이제 이탈리아가 독일에 SOS 치고 독일이 이제 그 당시 독소적인 정신이 없었는데 롬멜에게 기계사관 2개 정도 병력을 줬는데 이 사람이 의외로 잘 싸웠어요. 그래서 의외로 잘 싸워서 한때는 이제 뭐냐면 그 이집트 바로 앞에까지 공격하죠. 그렇지만 영미연합군에서 독일이 격파되고요. 앞에 이제 독서전 같은 경우에 스탈린그라드에서 이제 개판 깨지게 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선이 형성되죠. 그래서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고 파리가 탄환되고 베를린이 진입해서 결국엔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탈리아, 독일, 일본이 항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전 중에 일어난 수많은 전투와 뭐 하는 거는 너무 시간이 이것까지 다 설명하면 길었고 뭐 시험 문제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다만 이제 뭐만 좀 기억을 해두시냐면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여기에서 덩케르크의 철수 있죠. 아까 지금 얘기한 요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뭐냐면 스탈린그라드 이제 뭐냐면 전투가 있어요. 스탈린그라드 전투. 예. 그리고 그때 미국이 처음엔 중립을 지켰지만 연합군에게 상당히 호의적인 어떤 중립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무기 대여법을 통해서 참전 이전까지 영국에서 지원을 해줬다. 그래서 영국이 처음에 금을 주고 무기를 받았지만 금까지 떨어지니까 무기 대여법을 통해 미국이 이제 계속 지원을 해줬던 거고 그리고 영국이 철치 미국의 누즈벨트한테 편지를 계속 썼어.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예. 그래갖고 미국이 영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줬다. 그래서 축축국가 싸우는 모든 국가의 세력에게 군수뿐만 아니라 식료품까지 공급했는데 이게 무기대여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연합군의 반격 승리학을 할 때 스탈린그라드 전투 기억을 해두시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했다는 거 좀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도중에 여러 회담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회담들 관련된 내용 중에 우리나라와도 관련된 회담들이 좀 있죠. 그래서 한국사하고 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는 99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99번이에요. 자, 먼저 이제 전쟁 중에 그 당시 누르베트와 철치 만나가지고 대서양 회의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대독일 전쟁과 소련 원조 문제를 협의했고요. 그때 대서양 헌장 같은 걸 공표했죠. 그래서 대서양 헌장이 여기 내용이 있는데 여기죠. 자, 여기 보면 자, 양국은 강계 국민의 자유의사가 아닌 이상 영토 변경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양국은 모든 국민의 정부 형태의 선택권을 존중하며 주권과 자치권을 강제 박탈당한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원한다 등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르르베트와 철치에 발표한 곳서 영토의 비약대와 민족 자결, 노동 조건의 개선과 사회 부장을 위한 국제 협력, 그 다음에 공포와 결핍부터 자유, 군비 축소, 공해의 자유 등 전후 평화 원칙을 했고 이게 국제연합의 어떤 원형이 됐다. 원형된 그 국제연합의 기초가 됐던 어떤 선언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이로 회담 있죠. 네. 이 카이로 회담은 또 우리나라하고 또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철치, 중국의 장개석이 모여가지고 회담했는데 이때 주요 내용은 일본의 전후 처리 문제,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독립 양속인데 이게 중요한 거죠. 일본의 전후 처리. 이거는 이제 겉다리 가서 그 당시 장개석이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독립 약속을 좀 해달라고 거기 명문화 시켜달라고 해갖고 했고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기간을 거쳐갖고 독립을 약속했다. 이렇게 해서 최초로 국제회담에서 우리나라 독립을 명시를 했다. 그래서 장개석이 그렇게 말했던 것이 뭐냐면 장개석이 이제 그 지켜봤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군대 활동을 지켜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장개석이 이제 그 카레 회담에 참여한다는 소문을 듣고 김구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김구가 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좀 이 선언에 뭔가 참여 독립 약속을 해달라 해가지고 장개석이 오케이 해가지고 미국과 영국을 설득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여기다가. 예.
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즉각적인 독립보다는 뭘 하려고 했냐면 신탁 통치를 하려고 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밝혀진 비밀 문서에 보면 일정한 기간 이난 다음에 신탁 통치를 통해서 언어를 한 다음에 독립을 시키겠다고 하는 구상이 이미 카이로 회담부터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테헤란 회담이나 알타 회담에 중간중간에 루즈벨트가 다른 이제 뭐 스탈린이라든지 처울친이라든지 그 사람을 만나면 이제 그 얘기를 했죠. 한국의 신탁 통치의 문제에 대해서. 근데 영국과 중국은 그 당시 그러니까 영국이나 소련이죠. 예, 소련에 대해서 이제 스탈린과 그 처칠에 대해서 그 한국 신탁 통치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본회담에서 한 게 아니라 잠깐 쉬고 있을 때 담배 피면서 했던 얘기예요. 네. 근데 영국하고 소련은 아직까지는 그 조선의 문제에 대해서 신경 안 썼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이제 누즈베트가 뭐 40년 뭐 신탁 통치하겠다 하니까 뭐 그래요. 꾸벅꾸벅 그 상태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소극적 동의라고 할까요? 예. 이건 이제 이렇게 해서 잠깐 이제 했던 거고. 자, 그러면 테헤란 회담을 보겠습니다. 테헤란 회담은 미국, 영국, 소련이죠. 이 미국은 루즈벨트, 영국 철치, 소련은 스탈린인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독일 전선. 그러니까 제2 전선이야. 그 당시에는 이제 유럽 전선에서는 독소전이 행해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련하고 독일 간의 전선 하나만 있었지 동부 전선밖에 없었지 서부 전선 이미 이제 다 영국을 제외하고는 이제 독일이 먹고 있었잖아. 근데 여기는 없었어. 그러니까 여기 서부 전선의 새로운 제2 전선을 이제 좀 만들어 달라고 스탈린이 요구한 거야. 왜냐면 자기 혼자 지금 싸우고 있잖아. 근데 여기 서부 전선을 만들면 독일군이 요쪽으로 분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제 했고 결국에는 이제 그 당시 어 미국과 영국이 동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전선을 논의해서 북프랑스군을 이제 상륙했고 여기 이제 북프랑스에 이제 상륙했는데 이게 뭐 노르망디죠. 노르망디. 자, 그다음에 알타회담인데 알타회담은 인제 뭐냐면 전후에 이제 국제 정세를 어떻게 논의할 것이냐는 거야. 그래서 2차 세계 국제 정세 형성에 큰 영향을 줬던 국제 정세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줬던 것이 알타회담이에요. 그래서 미국, 영국, 소련, 전후 독일 항복 처리 문제를 회복 협의하기 위해서 인제 했고 이때 했던 것이 알타 체제다. 그래서 전후 국제 그 체제를 형성할 때 큰 영향을 줬던 게 알타회담이라는 거. 자, 여기에서 이제 결정된 것 중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여기에 그 당시 이제 소련의 대일 참전이야. 네. 이건 비밀 조약이죠. 네, 비밀로 이제 했는데 소련은 그 당시 일본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불가침. 근데 이 불가침 조약이 1945년 8월 9일 날 만료가 돼. 그래서 이 만료된 시점에 맞춰서 곧바로 이제 일본을 치겠다라고 결정한 거죠. 예. 이미 이제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이제 독일 전선이 정리됐으니까 독일에 있는 병력들을 빼 가지고 일본을 공격하겠다. 근데 일본은 그게 사실 몰랐죠. 아직까지 비밀 에 붙였으니까. 예. 그리고 대신에 인제 러시아에게 그 당시 이제 일본의 예전에 영토였던 남가라우트나 그러니까 남가라우트는 이제 사할린 쪽 남쪽이에요. 너일 전쟁 때 그때 넘어갔죠, 러시아 쪽으로. 그다음에 지사마 열도, 지시마 열도, 쿠링 열도죠. 그 쿠링 열도를 소련이 양도를 해 주겠다. 이렇게 인제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외몽고 독립도 그때 인정받았어요. 예, 이런 내용들. 자, 그래서 요렇게 협의했던 것이 뭐냐면 알타 회담이라는 거야. 알타 회담. 이 알타 회담이 상당히 중요한 회담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알타 회담은 3 명이 참가해서 결정됐고 유럽의 전후 질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했고 독일의 사국 관리 비무장화. 그래서 독일이 한동안 이제 점령하고 나서 2차 세계대전 사국이 나눠 가졌죠. 그래서 미국, 영국, 소련 지역이 미국, 영국, 소련의 서독이 된 거고 소련의 점령 지역이 동독이 된 거죠. 그리고 동유럽의 신질서 소련이 인제 중심으로 해 갖고 폴란드 이런 것들 인제 위성 정권에서 수입하는 걸 인정해 줬고 그리고 소련의 대일 참전도 인제 인정해서 그 대가로 그 당시 여러 가지 권리를 얻었다. 물론 이런 권리들은 인제 뭐냐면 유야무야 돼요. 어차피 인제 중국 정부가 이제 인정 안 해 줬으니까 요것만 이제 해 갖고 지금도 스탈린은 인제 아직 소련 땅이고 제일 문제가 치시마 열도, 쿠링 열도 관련된 문제 있죠. 북방 사령투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도 러시아하고 일본 간의 영토 문제가 있잖아요. 이 쿠링 열도 문제.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포츠담 회담이에요. 이것도 우리나라하고 관련돼 있죠. 자, 포츠담 회담은 크게 포츠담 협정과 포츠담 선언이 이제 나눠져요. 이 포츠담 그 회담을 할 때는 이미 독일이 인제 항복할 때요.
항복하고 그 전후 통일 독일 전후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걸 했던 거고 동시에 인제 뭐도 했냐면 포츠담 선언도 했어. 이 두 개 나눠요. 그래서 포츠담 협정에서는 미국의 트루만, 영국의 엔트리, 철치 그 당시에 인제 뭐냐 노동당한테 정권을 뺏겼거든요. 그래서 노동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엔트리가 됐고 소련의 스탈린인데 트루만은 인제 루즈벨트가 둘 중에 죽죠. 부통령이었던 사람이 트루만이야. 그래서 이제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포츠담 선언이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돼 있죠. 그때는 이제 미국, 영국, 중국이 있어. 소련은 참여 안 했죠. 왜냐하면 소련은 그 당시 이해 당사자가 아니었어요. 태평양 전선에 참여하지 안 했던 안 했기 전 소련이 참여하지 않았던 안 했고 소련은 나중에 8월 9일 날 참여했던 거야 이후에. 그래 갖고 미국의 트루먼, 영국의 엔트리, 중국의 장제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관련된 것이 뭐냐면 일본의 영토에서 그 범위에서 한국을 제외시켰죠. 그래서 카이로 선언 조항을 이해해야 되며 이 카이로 선언은 우리나라 독립을 인제 뭐냐면 약속받은 거냐 다시 확인한 거고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 등 요 주변의 도서로만 결정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인제 한국 한반도는 제외시켰던 거죠. 그래서 한반도의 독립을 인정했다. 그래서 요런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포츠담 선언은요. 예. 그래서 이 포츠담 선언 요거 내용들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요 전후에 이제 했던 이제 2 차 도중에 이제 했던 여러 회담들 있죠. 요 회담들이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관련될 수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세계 역사하고 또 관련될 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이제 볼 필요는 있어. 요 부분이요. 예.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요 인제 그 국제연합관 이 냉전인데 요게 전후 재판이 또 일어나죠. 전범 재판. 전범 재판은 크게 인제 일본하고 관련된 게 동경 대재판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저쪽 독일하고 관련된 게 누른베르크 재판인데 자 동경 대재판은 이제 뭐 일본 관련되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고요. 이 누른베르크 재판 볼게요. 이거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던 거죠. 앞에서 얘기한 누른베르크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되게 상징적인 거죠. 여기가 히틀러 그러니까 나치의 정당대회가 열렸던 곳이야. 그래서 나치가 정당대회 열렸던 곳에 가 가지고 재판을 열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잡아서 재판을 했다. 나치를. 그래서 나치의 정당대회에서 어 누른베르크 재판에서 나치를 처벌한다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나치를 처벌할 때 인제 여기에서 재판할 때는 주로 나치의 A급 범죄들 그러니까 최고위급 인물들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각국에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A급 전범들만 주로 인제 처벌했고 그때 인제 만든 법이 뭐냐 평화의 파괴제 그다음에 인도에 관한 제 이런 것도 있어요. 파괴제죠. 그래서 평화의 반환제와 인도에 관한 제인데 평화의 반환제는 뭐냐면 전쟁을 일으키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거고 그다음에 인도에 관한 제는 그 전쟁 도중에 대량 학살이나 이런 민간 학살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인제 했던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2 차 대전 때 이런 것들이 만든 거예요. 평화 파괴제, 인도에 관한 제. 그것이 명칭이 예전에는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인도에 관한 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밑에 평화에 반한 제가 있고 그다음에 전쟁 범죄 그리고 전쟁 범죄를 이제 처리하기 위한 인도에 관한 제 있죠. 근데 여기에는 민간인의 살해 및 집단 학살하고 노예하고 강제 이송하거나 정치, 인종 또는 종교 이유로 박해하는 주로 이제 홀로코스트를 인제 뭐냐 처벌하기 위해서 이런 그 인도에 관한 죄를 이제 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누른베르크 재판을 통해서 많은 인제 뭐냐면 나치의 최고급 인물들이 죽었죠. 예. 그래서 사형당하고 물론 B급, C급은 인제 뭐냐면 각국에서 이제 재판하는데 그중에서도 인제 뭐냐면 좀 예외적인 인물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나치에 협력하는 사람 중에 가학자들 있죠. 이 가학자들은 처벌 대상 예외였어요. 그래서 뭐 V V1, V2 같은 이런 이제 뭐냐면 미사일을 만들거나 그다음 원자로 개발을 인제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인제 뭐 ICBM 같은 장거리 로켓포나 뭐 미사일 같은 거 만들 때 필요하니까 인공위성 필요할 때 다 빼갔죠. 그래서 독일이나 미국이나 소련이 각각 가져갔어. 예. 자 하여튼 그때 A급 재판을 해 갖고 인제 했던 것이 누른베르크 법이고 재판이고 이때 평화에 관한 죄와 인도에 관한 죄에 의해서 처벌했다. 그중에 인제 또 뭐냐면 눈여겨볼 게 아이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이만. 예.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은 그때 이제 처벌받지 않고 도망을 갔어요. 이 아르헨티나로 도망갔다 거기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인제 자기 아버지를 자랑하는 과정에서
여자친구한테 막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뭐 했고, 뭐 했고." 했는데 어 입을 잘못 열었죠. 근데 문제는 그 여자친구가 유대인이야. 예전에 그 아버지가 친척이 그 대량 학살 당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제 그 이스라엘에 알렸고, 이스라엘과 모사드를 파견해 갖고 교육을 찾아내 갖고 아이만을 이제 잡취해 가지고 예루살렘 법정을 이제 세웠죠, 이스라엘 법정에.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만에게 이제 적용했던 법이 인도에 가는 죄예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만이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반인륜 범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먼저 요거 좀 읽어 볼게요. 국제 군사 재판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전쟁 범죄에 대한 처벌 이렇게 있는데, 나치 전당대회가 열렸던 도시 누른베르크에서 1945 년부터 1년 동안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4개국의 주도하에 주요 전쟁 범죄자 조직을 심판하는 국제 군사 재판이 진행됐다. 자, 이 재판에서 전쟁 벽구나 관례를 어긴 죄뿐만 아니라 침략 전쟁을 도모한 평화에 관한 죄와 민간인들에게 비인간적인 행위를 자행한 인도에 관한 법칙을 이제 도입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법 있죠. 외워두시고. 그래서 역사상 최초로 그 당시 전쟁을 일으킨 개인에게 형사체벌로 사형을 포함 판결을 내렸다. 자, 이외에 독일에서는 독자적인 국내법으로 나치당을 가담한 자들 재판하고 추적하여 처벌하는 일을 계속했고요. 자, 요게 이제 이런 이제 뭐냐면 누른베르크 법이 이제 이렇게 독일에서 이제 독일 전범자를 처리하는 법을 재판이 열리는 동시에 또 일본은 국동 국제 국사 재판이 있었어요. 도쿄 재판이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도쿄에서 국동 국제 군사 재판이 열어서 사망자 정신 이상을 제한 25명 A급 전쟁 범죄자에 대해서 전원 유죄가 인정해서 교수형과 종신형을 선고했고, 하지만 이 재판은 냉전 체제의 정치 유산이 기입되면서 전쟁의 핵심 쟁점이 책임이었던 휴아청, 그러니까 시도리토죠. 기소되지 않는 한계점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미국은 일본을 일종의 그 공산주의 방파제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처음엔 되게 처벌 의지가 강했다가 나중에는 미지미지 해갖고 대부분 이제 몇 명만 이제 본보기로 이제 처형시키고 나머지는 풀어주고, 특히 이제 결정적으로 시도리토는 건드리지 않았죠. 얘는 시도리토 건드리면 이게 전 국민이 다 일어날 수 있다 해가지고 일단은 건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후 이제 일본에서 A급 전분의 야스쿠니 신사 합사와 정치인들 공식 참배가 이어지면서 과거를 반성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주변 국가들이 갈등을 벌였다. 왜냐하면 이제 A급 전분 중에 일본은 처형됐지만 풀려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전후 자민당에 들어갔고 여러 가지 수상이나 이렇게 해먹으면서 이제 이런 전범들이 계속 정치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일어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만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기 나는 이제 아이만 관련된 아이만이 이제 그 당시 예루살렘 법정에서 했던 연설이고요. 네. 자, 하여튼 내용 볼게요.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연합군은 동맹국의 전범 처리를 위해 누른베르크 전범재판소, 동경 전범재판소, 극동 국제 군사재판을 설치했다. 그래서 1945년 설치한 누른베르크 전범재판소에서는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4개국의 주도 아래 주요 전쟁 범죄자와 조직을 심판했다. 자, 이 재판에서 전쟁 벽구나 관례 어길 뿐만 아니라 가 예문에서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이 침략전쟁 동안 평화에 관한 죄와 민간인에게 비인간적인 행위를 자행한 인도에 관한 죄, 그 다음에 를 도입했으며 역사 최초 전쟁을 일으킨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어 사형을 포함한 판결을 내렸다. 자, 일반적인 범죄의 종류는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았다. 자, 이들 법에 의해서 유대인 대학살에 관련된 전범들이 처벌받았으며 재판 과정에서 홀로코스트 규모와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독일 국민들에게 나치 재벌을 막기 위한 교육 효과도 거두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이제 둘 수 있다. 자, 그러나 이 청산이 독일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연합군에 위한 것으로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범죄 그 자체를 규명하지 않고 나치 침략 일환으로 부수적으로 다뤘다는 데 한계점이 있다.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범죄 자체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피해만 조사한 거예요. 피해만. 네. 그리고 이제 나치 전쟁의 어떤 일환으로만 이제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나는 나치 보안국 관리였던 아돌프 아이히만, 이 사람이 이제 철도를 관리했죠. 철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수용소 보냈잖아요. 큰 역할을 했던 실무자였는데
1962년 예루살렘에 열린 재판에서 했던 법정 발언의 내용의 일부다. 아이만은 홀로코스트의 전범으로 최종 해결에 책임졌다. 그는 유대인 문제 최종 해결 결정이 바제네이도 참여했다. 그의 지휘 아래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열차로 태워져 폴란드 수용소에 이동되어 학살당했다. 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에 체포되었지만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해서 아르헨티나로 도피됐고, 그 당시 아르헨티나에서 그 당시 뭐 니카우드의 가명을 살고 있다가 그 이스라엘 그 첩보기관 유명한 모사드가 있죠. 모사드에 체포돼서 이스라엘 끌려가 공개 재판으로 교수형을 청해졌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악의 평범성인가 그 말이 여기에서 나오긴 했는데, 제가 이제 자세한 거는 기출문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국제연합의 창설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